네, 안녕하세요. 대치 예섬학원에서 수능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조정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한 유튜브를 시작한 지 3주쯤 됐는데,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의고사, 3학년 모의고사 영상들을 몇 개 올렸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현강을 듣는 학생들이 이제 쌤 어려운 문제 모의고사 해설을 해주시는 것도 좋긴 한데 조금 쉬운 기본기 영상을 찍어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요청이 좀 있어가지고 아주 쉬운 영문법 기본기부터 해서 이제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아니면 다른 영어 공부를 하는 성인이든 문법의 기본기부터 좀 들을 수 있는 영상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영문법이라고 하면 사실 그 말 자체가 주는 약간 공포감이 있어요. 되게 복잡한 문법에서 쓰는 용어들, 뭐 관계 대명사, 복합관계 형용사 뭐 이런 것들 되게 공포감을 주는데 사실 영어를 제가 오래 공부해본 입장에서 보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되게 간단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은 기본기가 아주 없는 학생이 들어도 좋지만 조금 기본기가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중간중간에 구멍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메우기 위해서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려고 준비를 했고요. 한 10회에서 20회 정도 사이로 전체 영문법 이제 수능에 출제되는 것들 위주로 다 끝내볼 수 있지 않을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일단 바로 뭐 문법이란 이런 거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구사하고 있는 한국어랑 영어의 큰 차이점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볼게요. 우리 국어 같은 경우는 문장에서 어떤 단어가 자리가 어디에 왔느냐, 앞에 왔는지 뒤에 왔는지 뭐 중간에 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법에는 은는이가, 을를이라는 조사 같은 것들이 존재해서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 라고 해도 되고 그녀를 사랑한다 나는 사랑한다 그녀를 뭐 아무 형태로 바꿔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반면에 영어 문법에는 이 조사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문법에는 은는이가, 을를 이런 표현이 딱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 영어라는 언어는 어떻게 해서 해석이 결정이 되냐? 조사가 없기 때문에 자리가 중요해집니다. 똑같은 단어가 문장 맨 앞에 쓰였을 때와 중간에 쓰였을 때, 뒤에 쓰였을 때 의미가 달라져요. 사실 이 부분, 이 한국어는 조사가 의미를 결정하는데 반해 영어는 자리가 결정한다. 이 부분이 저는 영어 문법을 진입하는데 큰 진입장벽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영어는 자리 싸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단어가 어떤 자리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예시를 간단하게 볼 건데요. 한국어는 이렇습니다. 정현이는 제인을 만났다 라고 쓰거나 제인을 만났다 정현이는 제인을 물론 이렇게 많이 쓰겠지만 결국 위치를 바꿔놔도 의미가 달라지진 않아요. 왜? 뭐 때문에? 이런 조사 때문에요. 국어에는 이런 조사가 있기 때문에 뭐 이 조사를 처음에 익힐 때 외국인 입장에서는 좀 까다로울 수 있겠으나 제대로 익혀 놓으면 자리를 막 외우거나 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근데 반면에 영어는 좀 다릅니다. 정현이가 제인을 만났다라고 하면 정현, met Jane이라고 쓰면 되는데 만약에 한국어와 같이 그냥 이거 두 개 자리를 체인지 해버린다라고 하면 이런 문장이 되겠죠. Jane met 정현이 될 거고 이때는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냐? 정현이가 제인을 만났다는 거에서 제인이 정현이를 만났다는 의미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문장의 주체가 달라지고 그러면 한국어처럼 이 가운데 있는 애를 앞으로 빼도 되냐? 이런 경우에는 아예 문법적으로 성립이 안 되죠. 왜? 영어는 자리가 의미를 결정하거든요. 이따 배우겠지만 동사라는 애가 문장 앞으로 빠지는 경우는 아주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영어에서는 문법적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없는 거고 처음에 오는 애 그리고 마지막에 오는 애를 이 자리에 따라 해석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 따라 어떻게 해석할지를 정해놓은 이것을 크게 문법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냥 뭐 문법 하면 뭐 관계대명사 되게 복잡한 뭐 이런 개념들을 떠올리시지만 실제로는 그냥 되게 간단한 거예요. 어떤 자리에 왔을 때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의미를 어떻게 전달할 거냐라는 걸 정해놓은 게 문법이기 때문에 또 한 번만 강조할게요. 영어에서는 결국 이 자리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 요걸 익혀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문장이
각각의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올 텐데 문장에서 그 단어들의 자리를 정해둔 방식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자리를 정해둔 방식을 뭐라고 부르냐? 이게 그 형식이라는 겁니다. 혹시 몇 형식까지 있는지 아시나요? 머릿속에 조금 가물가물하긴 하겠지만 개수 정도는 보통 기억을 하시겠죠? 형식이란 건 영어에서 총 5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영어에서 문장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쓰임이 쓰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딱 5가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합니다. 일부 이 오형식에 포함되지 않는 아주 예외적인 문장들이 있긴 하지만 제가 봤었을 때 한 99%의 문장들은 깔끔하게 이 5가지 분류에 들어갑니다. 요걸 알면 좋을 텐데 문제는 이 문장, 이 5가지라는 걸 알기 전에 뭐를 좀 먼저 알고 계셔야 하냐? 단어라는 개념부터 알아야 돼요. 문장이라는 건 단어와 단어의 합을 얘기하는데 그러기 전에 바로 문장부터 들어간다기보다는 단어의 종류부터 조금 알고 가는 게 문법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첫 시간에는 단어의 분류를 보게 될 겁니다. 간단해요. 단어의 분류 또는 종류를 나눠놓은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품사라고 불러요. 이 품이 물건 품자더라고요. 뭐 단어라는 물건의 종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몇 가지 있는지 혹시 아세요?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볼까요? 형식은 5가지가 있고 영어에서 이 단어의 종류는 총 8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팔품사다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이 있죠. 앞글자 보면은 떠오르시나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대명사, 전치사, 감탄사, 접속사인데 요건 사실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 중요하지 않아요. 감탄사란 건 거의 쓰이는 경우가 없고 대다수 수능에서는 거의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는 한 7가지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빠르게 볼게요. 가장 처음에 명사라는 품사가 있습니다. 이 명이라는 게 한문으로 이름 명자예요. 그러면 명사라는 그 단어의 분류는 어떤 단어가 속해 있는 거냐?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다 모아서 이 이름을 나타내는 품사는 명사다라고 부르자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냐? 일단 요거 조금 중요합니다. 명사는 영어로 noun이라고 하는데 요건 몰라도 줄여서 보통 사람들이 n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n이라고 써 있으면 이게 명사구나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아직 못 알아들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익숙하신 분들을 위해서 명사가 이따가 형식으로 들어갔었을 때 문장에서 어떤 자리에 올 수 있냐라는 걸 중요하게 공부할 텐데 명사가 올 수 있는 그 자리는 문장에서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올 수 있고 요게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하면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따 할 거고 혹시 아시는 분들은 그냥 맞다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온다 정도 한번 상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사는 어떤 단어들이 있냐? 일단 한국어부터 볼게요. 제가 단어들을 여러 개 써놨는데 이 단어 중에 여러 개의 단어들 중에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고 아닌 단어들이 있어요. 일단 연필은 명사가 맞겠죠. 이름을 얘기하는 거니까 연필이란 물건에. 예쁜이라는 건 이름은 아니에요. 상태를 표현해주는 말이고 빠르게라는 것도 이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에펠탑은 당연히 이름이죠. 한국인의 이건 이름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따 배울 거예요. 이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의로 끝나면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면 한국어로 봤었을 때 지금 5개 단어 중에 연필이나 에펠탑 이렇게 뭔가 특정한 대상을 딱 지칭해서 부르는 걸 명사라고 부른다라고 볼 수 있고 영어로는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빠르게 어떤 것들이 명사일지. 강아지, 퍼피 당연히 명사고요. beautiful, 아름다운 상태를 표현합니다. flower, 꽃 명사 맞고 mathematics, 수학 당연히 명사. slowly, 느리게 아니죠. 그래서 영어에서 강아지, 꽃, 수학과 같은 어떤 대상을 지칭해서 부르는 걸 명사라고 부르고 자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쓰인다. 이 말은 지금 이해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명사와 가장 비슷한 개념이 대명사라고 합니다. 대명사는 뭐냐? 이 대자가 대신하다 할 때 대자예요. 앞에 어떤 명사가 나왔을 때 이걸 가지고 또 그 명사를 그대로 반복해도 되겠지만 한국어에서도 그런 거 있죠. 얘,
걔, 쟤, 그것, 그 여자 이런 것들을 대명사라고 부릅니다. 앞서 나온 명사를 반복해서 부르기보다 그냥 그것이라고 지칭해서 대신 표현하는 명사를 대명사라고 하고요. 앞에 예를 들어 정연이라는 명사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정연 해도 되긴 하겠지만 뭐라고 해도 되냐? he나 him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기린이라는 애가 앞에 나왔다라고 하면 뒤에서는 it, 그것이라고 지칭할 수 있겠고요. The students, 여러 명의 학생들이라고 앞에 명사가 나왔다라고 하면 얘네를 갖다가 they나 them이라고 할 수 있겠죠. 쌤, 이거는 왜 달라지나요? 같은 he라는 건데 왜 얘는 그러니까 그를 얘기하는 건데 얘는 왜 he고 얘는 왜 him이에요? 이것도 문장 들어가 자세히 보겠지만 주어 자리에 쓸 때는 대명사를 he라고 쓰고요. 이걸 주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적어 자리나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쓸 때는 목적격, him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자, 대명사까지 했고 7개 중에 2개 끝났네요. 다음 세 번째, 동사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머리를 써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이 동자는 움직일 동자입니다. 운동, 뭐 작동, 활동할 때 동자인데 뭘 나타내냐?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근데 이 움직임이라는 말이 좀 너무 넓고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 건 동사는 반드시 다로 끝난다. 요거 하나 외워두셔야 돼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뭐 하다, 되다, 뭐 이다 이런 거 전부 다 동사입니다. 그리고 명사는 아까 n이라고 썼죠. 동사는 대문자 v로 보통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써 있다라고 하면 n 하나 v 하나라고 하면 명사 하나에다가 동사 하나가 있구나 라고 이제 기호로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예시들을 봅시다. 이런 것들이에요. like 무슨 뜻? 좋아하다. meet 만나다 라는 뜻도 있지만 수능에서는 충족시키다 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run 달리다 라는 뜻도 있고 수능에서는 타동사로 타동사가 뭐냐? 이따 할 거예요. 달리다도 있고 운영하다, 작동시키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다 뭘로 끝나요? 좋아하다, 만나다, 달리다. 다 다로 끝나는 단어들이다. 근데 지금도 제가 얼핏 얘기를 해버렸는데 이 동사 파트부터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여기 동사에서 요거 개념을 이해 못하면 사실 여기서부터 문법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영문법이 저는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은 안 해요. 물론 어려울 수 있겠지만 왜 어렵냐? 아래 기반을 제대로 못 쌌습니다. 이게 단단하게 기반이 탁 서 있어야 되는데 이 동사 들어갈 때부터 지금 제가 할 자타동사, 자동사, 타동사 이런 개념이 애매하다라고 하면 기반이 이렇게 탄탄하게 서 있는 게 아니라 기반 자체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에 아무리 독해적으로 연습을 많이 하고 문법을 이것도 모르는데 위에다가 공부를 많이 하고 해봐야 위에 쌓이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 높아질수록 무너지는 가능성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수능을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 영어에다 시간 투자를 해도 특정 점수에서 전혀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걸 경험하신 친구들이 있을 건데 아마 요런 데부터 비어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다 채워드릴게요. 자, 동사 파트에서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는 거 요거 die와 kill의 차이입니다. 이게 뭐야? 죽다? 죽이다? 응? 자, 볼게요. 동사에서 일단 첫 번째로 이해하고 가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건 자동사와 타동사의 개념입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좀 불편해지죠? 일단 말의 뜻부터 볼게요. 되게 쉽습니다. 이게 한문이 우리가 한문을 잘 익숙하게 안 쓰기 때문에 좀 어색하긴 하지만 이 자가 자기 자신 할 때 자자예요. 스스로 자자를 쓰고 그럼 자동사는 무슨 말인지 아직 모르겠지만 나에 대한 동사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이 타는 타인 할 때 타자입니다. 다를 타자를 쓰는데 나 말고 뭔가 내가 아니라 나에 관한 동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관한 동사구나 다른 것에 대한 동사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합시다. 자동사는 아까 동사의 개념이 뭐라 그랬죠? 사물의 움직임이라고 했죠. 이 움직임을 누가 움직이는 거냐? 자동사는 이 동사를 주어 자리에 있는 내가 하는 거다라는 거에 집중해 있는 반면에 타동사라는 거는 나 말고 이 동사의 행위를 다른 놈이 당한다라는 거에 집중한 동사입니다.
이것도 조금 모호하죠? 이게 쉽습니다. 자, die와 kill이란 단어 일단 뜻부터 구분해 볼까요?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I die 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근데 I kill him이라고 하면 내가 그를 죽인 게 됩니다. 뭐가 달라져요? 사람이 죽냐 사냐가 달라질 정도로 굉장히 다른 뜻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보통 영어를 이제 문법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 그냥 뭐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상하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완전히 반대 의미가 됩니다. 죽냐 죽이냐. 엄청나게 중요하겠죠. 자, 일단 die 한글로 죽다라고 해석하고 kill은 죽이다라고 해석을 해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자,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구분할 때 가장 좋은 건 자동사는 이 주인공이 내 스스로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뒤에 이따 배우겠지만 목적어라는 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목적어? 문장 가서 배우겠지만 이 동사에 따로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목적어에다 을을이라는 말을 많이 붙이는데 이 을을이란 단어를 동사 앞에다가 붙여보면 얘가 아마 자동사일지 타동사일지 구분하는 게 용이합니다. 뭐뭐를 죽다 라는 말이 자연스러워요, 어색해요? 뭐뭐를 죽다, 뭐뭐을 죽다 좀 이상하죠? 이런 경우에는 뒤에 목적어가 올 수 없어. 왜?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게 자동사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괜찮고, 그 다음 두 번째, kill 이란 단어는 죽다 죽이다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을을이란 걸 붙였을 때 완전히 다릅니다. 나를 죽다 라는 말은 되게 어색하지만 파리를 죽이다, 벌레를 죽이다 라고 을을을 붙였을 때 해석이 되게 자연스럽죠.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건 왜 자연스럽냐? 보통 을을이 붙어서 해석이 되는 목적어를 붙였을 때 자연스러운 동사라는 거예요. 이런 동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타동사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자타동사 그래서 이거 아는 게 뭐가 중요해요? 이건 문장에 들어갔을 때 이제 뭐 형식에 들어갔었을 때 중요하긴 할 텐데 일단 여기서 첫 번째 반드시 이건 이해하셔야 돼요. 단어가 특정한 단어가 주어졌을 때 을을이란 말을 빨리 앞에 붙여봅니다. 그냥 을을만 붙이는 게 아니라 빨리 구체적인 상황을 떠올려 보는 게 좋아요. 이걸 붙여봤을 때 되게 부자연스럽다. 을을이 붙었을 때 이상한데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자동사입니다. 이 자동사라는 건 목적어를 가져올 수 없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문장 들어가 자세히 설명할게요. 반면에 을을이란 단어를 붙였을 때 kill과 같이 되게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더라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 동사는 타동사입니다. 그러면 이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안내를 데려올 수가 있구나. 이 정도는 짚어두고 갈게요. 동사를 제가 몇 개 띄워드릴 건데 빠르게 한번 해보실래요? 얘는 자동사겠구나, 얘는 타동사겠구나. 그러려면 뜻을 알아야겠죠. 최대한 쉬운 것들만 가져와 봤는데 빠르게 할게요. live, 살다. 서울을 살다. 서울에 살다가 자연스럽죠. 서울을 살다. 해석이 어색하니까 얘는 자동사일 거다 라고 하면 웬만하면 맞습니다. drink, 음료수를 마시다. 을을이란 게 자연스럽게 붙네요. 그럼 얘는 타겠구나.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 자동사는 보통 영어로 어떻게 표기하냐? VI라고 표기를 합니다. intransitive verb라고 하는데 뭐 이해 못하셔도 괜찮아요. 타동사는 보통 어떻게 표기하냐? VT라고 표기를 합니다. transitive verb라고 하는데 그냥 어디에 VI 써있다라고 하면 자동사란 뜻이구나. 또 어디 갔는데 VT라고 써있구나. 그럼 타동사란 거구나. 그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remain, 남아있다. 친구를 남아있다. 이상하단 말이죠. 그러면 VI겠구나. meet, 여자친구를 만나다. VT. breathe, 호흡하다, 숨쉬다 정도로 해석합니다. 나를 숨쉬다. 이상하죠? 숨쉬게 하다도 아니고 나를 숨쉬다라는 건 어색하단 말이죠. 그러면 VI. 자동사. hope, 희망하다. 희망찬 내일을 희망하다. 을을이 자연스럽게 붙네요. 그럼 VT. 타동사. 옷을 구매하다. VI. occur은 발생하다라는 뜻입니다. 사건을 발생하다. 이상하죠? 사건이 발생하다가 맞겠죠? 그러면 VI구나. 죄송해요. 제가 표기를 잘못했네요. by 같은 경우 VT죠. 타동사. 이렇게 동사를 보고 얘 앞에다가 을을을 붙여본 다음에 해석이 부자연스러우면 자동사, 해석이
by와 같이 자연스러우면 타동사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게 쌤 100% 먹히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한 제가 볼 때 90% 정도 먹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영어 단어를 만들 때 한국어와 맞춰서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한 90% 정도 맞고 나머지 10%는 어떻게 됩니까? 수능을 보는 친구들이라면 나중에 그것들 몇 개 안 돼요. 자주 출제되는 단어를 외워주면 되고 일반적으로는 동사를 내가 처음 맞닥뜨렸다라고 하면 을르를 빨리 붙여봐서 아 얘가 자동사겠구나 타동사겠구나 이렇게 판단해주는 게 100%는 아니지만 합리적으로 맞을 겁니다. 자타동사 차이까지 이해하셨죠? 그 다음 명사, 대명사, 동사 했고요. 지금 네 번째 형용사입니다. 벌써 절반 했네요. 형용사라는 거는 저는 사실 이 말 자체를 처음에 꼭 한문을 형용이란 단어를 써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저한테 이름을 붙여봐라 라고 하면 형용사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형용이란 단어를 잘 쓰지 않잖아요. 이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라는 요 프레이즈를 제외하면 제 생각에 일상생활에서 형용이라는 단어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떤 표현은 되게 많이 쓰냐? 이게 사실 형용이라는 말이 표현이라는 말이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표현사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붙였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얘는 뭔데? 사물의 상태를 표현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사물의 상태를 표현한다. 자, 잠깐만 복습할게요. 명사가 뭐라고요? 개념이? 사물의 이름. 대명사는 앞서 나온 명사를 대신해 주는 거고 동사는 사물의 동. 움직일 동, 움직임. 그 다음 형용사는 사물의 상태를 표현한다라고 했는데 동사 사물의 움직임이랑 형용사 사물의 상태가 되게 모호해요. 비슷한 거 아니에요? 상태나 움직임이나? 그래서 동사는 아까 무슨 말로 끝난다고요? 다로 끝난다고 했죠? 형용사도 어떤 말로 끝날지를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요렇게 끝났다라고 하면 100% 형용사입니다. 뭐뭐 니은으로 끝났거나 뭐뭐는 뭐뭐의로 끝났다 라고 하면 이 단어들은 다 형용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꼭 는 아니어도 은도 괜찮습니다. 니은으로 끝났다. 뭐 아름다운 니은으로 끝났다. 또는 뭐뭐의 뭐 제 시간의 요런 거 니은이나 의로 끝나면 형용사다라고 보면 되고 얘는 보통 영어 기호로는 소문자 A나 대문자 A를 많이 사용합니다. adjective라는 뜻을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A 써 있으면 형용사구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N, V, A 이렇게 써 있으면 요거 기호를 이제 소화하실 수 있을까요? 명사, 동사, 형용사. 이렇게 된 문장이구나.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예시를 봅시다. kind 뜻이 뭐죠? 종류라는 명사도 있긴 하지만 형용사일 때는 착한이란 뜻이죠. 착한. 자, 지금 제가 얼핏 좀 중요한 개념을 말했는데 같은 단어라 하더라도 kind 명사일 때는 종류가 될 수 있어요. 명사일 때는 종류. 지금처럼 형용사일 때는 착한, 친절한 정도로 해석한단 말이죠. 그러면 잠깐만. 아니 똑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뜻이 달라지면 이거 어떻게 구분합니까? 아까 영어 문법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한국어와 달리 자리가 결정합니다. 만약에 얘가 명사가 와야 되는 자리에 왔다라고 하면 종류라고 해석하고요. 형용사가 와야 되는 자리에 왔다라고 하면 착한이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한국어와 달리 조사가 없기 때문에 자리에 따라 결정이 되고 쌤 이게 자리 어떻게 구분하는데요? 그걸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겁니다. 몇 주 동안 해서 되게 간단해요. 자, 두 번째 Korean. 한국인의라고 해석을 많이 하죠. 한국의, 한국인의. 의로 해석되니까 당연히 형용사. running. ing로 끝나는 말이나 요 아래쪽에 ed, 보통 pp라고 표현하는데 이 단어들도 일종의 형용사입니다. 해석이 어떻게 되냐? running, 달리는. 니은으로 끝났죠? damaged. 해석이 어떻게 돼요? 손상된 이라고 돼요. 손상된. 그러면 니은으로 끝났으니까 결국에 다 형용사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혹시 문법을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이면 ing로 끝나거나 ed로 끝나는 말을 혹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두 글자로? 아이고 이게
자음이 별로 좋지가 않네요. 어, 이렇게 부르죠. 분사라고. 이 분사도 그냥 간단하게 형용사의 일종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사는 왜 분사라고 하냐? 나중에 본격적으로 배울 때가 있겠지만 이 분리하다 할 때 분자입니다. 나눌 분자를 쓰는데 두 가지로 나뉘어 있다라고 해서 분사라고 불러요. 첫 번째는 지금 running과 같이 ing로 끝나는 말들 우리가 현재 분사라고 부르고 일반적인 해석은 뭐뭐 하는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하는. 그럼 pp라고 부르는 애가 있는데 얘는 뭐냐? 과거 분사라고 부르고 얘 damaged 이런 애들 해석은 보통 뭐뭐 되는으로 하면 거의 정확합니다. 어쨌든 쌤 저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동사에다 ing나 아니면 pp 형태를 썼었을 때 분사라는 걸로 표현해서 동사를 형용사로 바꿀 수 있다. 이해하시면 좋은데 모르겠습니다 하면 나중에 하면 돼요.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어쨌든 니은으로 끝났으니까 분사도 형용사의 일종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절반 했네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부사예요. 부사는 우리가 부가적이다 할 때 그 부자를 씁니다. 얘는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수식어의 역할만 할 수 있어요. 뭐야 이게? 영어로는 adverb라고 쓰는데 보통 부사를 뭐 ad 이렇게 줄여서 표현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 부사가 문장에서 나왔었을 때는 이따 설명할 거지만 얘는 부가적인 애기 때문에 그냥 없어도 되는 애잖아요. 괄호를 쳐서 보통 표현을 합니다. 왜? 얘는 수식만 한다. 그럼 수식만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따 다음 시간에 이제 문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우게 되면 문장은 크게 네 가지 요소로 구분됩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 네 가지를 합쳐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자리를 배치한 게 형식이라고 하는데 부사 같은 경우는 얘는 수식만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주어로도 쓰일 수가 없고 동사로도 못 쓰이고 목적어, 보어. 이 문장에서의 역할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수식이라는 건 뜻만 첨가해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장의 문법적인 요소로서는 아무 기능을 하지 않고 어떤 특정한 단어가 앞에 나왔을 때 그거에다 의미만 더해주는 역할을 한다. 무슨 말인지 지금 전혀 이해 못해도 괜찮습니다. 문장 형식 들어갔을 때 이해 확실히 시켜드릴 거예요. 자, 그럼 부사가 수식할 수 있는 뭐가 있냐? 외우시면 좋긴 합니다만 부사가 수식하는 건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인데 사실 저는 그렇게 달달 외우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딱 하나만 외웁시다. 명사 제외하고 다 수식할 수 있어요. 명사 제외하고. 그럼 명사는 뭐가 수식하는데? 앞서 본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합니다. 달리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죠. 그럼 사람이라는 명사를 달리는 이라는 현재분사, 다시 말해 형용사가 수식한다라고 볼 수 있고 형용사는 이것도 문장 가면 한번 다시 보긴 하겠지만 명사 수식하는 역할 외에도 보어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다시 부사로. 부사라는 건 그래서 어떤 문장에서의 핵심 성분의 역할을 절대 하지 못하고 뜻만 더해주는 부가적인 수식어구나. 표현은 보통 괄호를 쳐서 없애버리고 괄호라는 거는 이거 없다는 거거든요. 보통 그 수학에서 마이너스 100을 표현해봐라 라고 하면 고등학생까지는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대학교 가서 회계학이나 경제학 쪽에 가면 이걸 어떻게 표현할 때도 있냐. 이 100을 괄호를 씌워서 마이너스라고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기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뭔가 부사 괄호를 묶었다는 얘기는 얘는 어떤 의미에서 괄호를 묶는 거냐. 너는 없는 걸로 빼버릴게. 이런 의미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왜 그런데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부가적인 수식어. 명사 제외하고 나머지 다 수식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해 두셔도 좋고 이런 단어들입니다. kindly, 착하게, 친절하게, badly, 나쁘게, so much, 뭐 매우 많이, 너무 많이 그 정도로 해석하죠. 100%는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모든 부사가 이걸로 끝나냐? 그렇진 않습니다만 걔나 he 이런 말로 끝나면 부사다라고 보셔도 돼요. 빠르게 뭐 깨끗하게 이런 단어들. 이제 한 2개 남은 것 같은데요. 요거 좀 봅시다. 수식의 이해. 수식이란 게 뭐냐? 앞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긴 했지만 빠르게 달리는 기차라는 단어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거는 영어가 아니니까 여기까지 한번 품사 구분이 가능할까요? 일단 기차부터. 얘는 품사가 뭐죠? 기차? 명사 당연히. 그리고 달리는 이라는 말은 이 기차라는 말을 꾸며주는, 다시 말해 이 꾸며준다는 걸 우리가 수식이라고 부릅니다. 기차라는 단어를 수식하는, 명사 수식하는 게 뭐라고요? 니은으로 끝났네. 얘가 형용사라고요. 이해됐어요?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 빠르게입니다. 이 빠르게라는 거는 달리는 이란 말을 수식할까요? 아니면 빠르게 기차, 기차라는 말을 수식할까요? 빠르게 기차, 빠르게 달리는. 국어니까 익숙하죠. 빠르게 기차란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해요. 빠르게 달리는이 되죠. 그러면 이 형용사를 수식하고 있는 이 빠르게라는 건 어떤 품사로 볼 수 있겠느냐? 명사를 제외하고 다른 무언가를 수식하고 있다라고 하면 전부 다 부사로 보시는 겁니다. 이해됐죠? 영어로는 이래요. 이건 여기서부터 이제 실제 문법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구간인데 수능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자, 문제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너 rapid라고 쓸래? rapidly라고 쓸래? 하고 이렇게 이지선다로 출제가 됐어요.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일단 나머지부터 판단합니다. 지금 했던 거랑 똑같이 명사네 train, 기차, running, train이라는 걸 수식해주는 현재 분사, 형용사구나, 달리는.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rapid가 되면 빠른 달리는 기차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rapid가 형용사고 rapidly까지 붙어야 부사가 되거든요. 지금 여기를 구분해서 본다고 할 때 rapid가 돼버리면 빠른 달리는 기차가 됩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근데 rapidly가 되면 빠르게 달리는 기차가 되죠. 그럼 뭘 써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이 rapid가 의미하고자 하는 게 그냥 빠른 기차냐 아니면 빠르게 달리는 이냐, 요거를 빨리 계산해서 빠른 달리는 기차가 아니라 빠르게 달리는 이구나, 이게 자연스럽겠다라고 하면 답을 rapidly여야 합니다. 이렇게 찍어주시면 돼요. 왜? 형용사를 수식하려면 ly가 붙어있는 부사여야 하니까. 형용사는 형용사를 수식할 수 없습니다. 형용사는 명사만 수식한다. 이 정도로 수식의 이해를 보고, 이해 못하셨어도 문장 가서 계속 볼 겁니다. 전치사. 자, 지금 영상 보시면서 와 너무 어렵다, 미칠 것 같다, 이런 분은 아마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너무 쉬운데? 에이, 쉬워 이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전치사부터, 사실 팔품사 중에 저는 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서부터 이해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일단 전치사라는 말부터 보자면 얘는 영어로 preposition이라고 써요. 그럼 말부터 뜯어보자면 포지션이라는 거는 위치한다는 거죠. pre라는 건 영어에서 앞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앞에 위치한다 이건데 우리나라 말도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전이 앞전자입니다. 내 전의 사람 할 때 그 전자고, 포지션 위치하다 할 때 치자예요. 그럼 전치사 말뜻을 그대로 풀면 앞에 위치하는 품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앞에 위치하는데? 요게 포인트입니다. 반드시 명사 앞에만 위치할 수 있어요. 응? 전치사란 얘기는 사실은 여기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정확한 개념은 명전치사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치사가 왔다는 얘기는 반드시 뒤에 명사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전치사는 특징이 있습니다. 절대 단독으로 쓰일 수 없고요. 뭐 앞에만 위치한다? 명사 앞에만 위치한다. 그래서 사실 명전치사라고 써줘야 어떤 정의가 100% 설명이 되긴 하는데 복잡하잖아요. 명전치사. 그래서 그냥 전치사로 부른 것 같고요. 반드시 명사 앞에 위치한다.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문장에서 전치사가 하나 나왔다 라고 하고 여기 뒤에 빈자리에 뭐가 들어가겠니? 라고 물어보면 답이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명사예요. 물론 명사나 대명사도 가능하죠. 근데 지금부터는 명사와 대명사를 그냥 같은 개념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있어야 된다. 자, 영어에서 전치사 한 3, 40가지 정도? 뭐 되게 많다면 많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거 요 정도. to, for, in, 뭐 of, between 이런 것들. 보통 뭔가 위치를 나타내는 이런 것들이 전치사가 많은데 이 단어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 명사 앞에 위치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 반드시 명사를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절대 단독으로 못 쓰입니다. 단독으로 쓸 수가 없고요. 그럼 문장에 쓰인다면 이런 식이겠죠. to Jane, Jane에게.
for me, 나를 위해. in 서울, 서울에서. 요 정도로 반드시 어떻게 된다? 전치사가 하나 오면 뒤에 명사가 온다. 올 수밖에 없다. 요게 전치사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쌤 문장에서 저는 in이란 전치사가 지금 제 눈앞에 보이는데 여기서 점이 찍혔는데요? 이거 틀린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틀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돼 있다는 복잡한 얘기가 나중에 나오긴 하겠지만 일단 간단하게는 원칙적으로 전치사는 뒤에 반드시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명사가 없이 전치사가 나왔다라고 하면 문법적으로 어색하다 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있으니까 이걸 묶어서 알고 있으면 편해요.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오니까 이걸 합쳐서 뭐라고 보통 부르냐? 전치사 구라는 말을 쓰는데 이 구는 한문으로 덩어리 구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치사가 혼자 온 게 아니라 뒤에 어떤 명사라는 단어와 덩어리를 이뤘다라고 해서 전치사 구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저는 사실 수업 때 조금 더 직관적으로 어떻게 쓰냐? 전치사 명사 구다라고 해서 전명구라는 말을 많이 쓸 거예요. 요거. 그래서 전치사 하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거는 뒤에 명사가 올 거다.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 전명구라고 부른다. 자, 그런데 이게 또 특이한 게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부사가 뭐였는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죠?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중에 부사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얘는 명사 제외하고 다른 품사를 수식하는 역할만 한다. 그러니까 문장 성분으로 절대 쓰일 수 없다라는 특징이 있었죠. 주어도 될 수 없고 목적어, 보어가 될 수 없다라고 했었는데 이 전명구가 문법적으로는 부사와 똑같습니다. 그 말은 얘도 수식밖에 못한다. 수식밖에 못한다.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쓰일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명구까지 이해됐으면 다 왔네요. 마지막, 팔품사의 마지막 감탄사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혹시 어떤 문장을 봤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뒤에 느낌표 찍혀있다. 그럼 다 감탄사입니다. 와우!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이런 말들 있죠? 이런 거 다 감탄사다. 뜻 외울까요? 절대 외우지 않습니다. 그냥 뭔가 지금 상황에 맞게 웁스 이런 거 상황에 맞게 그냥 뭐 기분을 표현하는 단어구나 라고 하시면 되고 학술적인 영어에선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수능에서는. 마지막입니다. 그럼 제 감탄사 끝났다고 치면 접속사.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접속사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접속이라는 말을 이제 뭔가 가장 많이 쓸 때가 언제냐면 게임이나 그런 어떤 컴퓨터상에 어디 접속한다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약간 우리가 봤었을 때는 이거 어디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직관적인 말은 아까 형용사는 제가 표현사라고 했었죠. 접속사는 연결사다라고 봐도 괜찮아요. 물론 실제 연결사라는 개념은 독해에서는 조금 다르게 쓰입니다만 뭔가 연결해주는 거구나 정도로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접속사는 연결하는 애다. 뭘 연결하는데?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수도 있고요. 다음 시간에 바로 배우겠지만 문장이란 건 주어와 동사가 들어가 있는 덩어리를 문장이라고 부릅니다. 여러 단어가 묶여 있는데 그 안에 주어도 하나 들어가 있고 동사도 하나 들어가 있으면 그걸 문장 또는 이걸 조금 더 어렵게는 절이라고 부릅니다. 절이라고 불러요. 절을 이어줄 수도 있고 문장을 이어줄 수도 있고 그 다음 구 방금 봤는데 어서 봤죠? 전명구. 전명구와 전명구 같은 여러 구를 이어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구라는 게 쌤 전명구밖에 없나요? 아닙니다. 다 있어요.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명사, 형용사 뭐 이런 거 다 있죠?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동사구 다 존재합니다. 이 모든 걸 다 접속사가 이어줄 수 있고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는 단어와 단어를 이어줄 수 있다. 어떤 품사건 간에 접속사로 있는 게 가능합니다. 지금 접속사 제외하고 우리가 품사 7개 배웠죠? 명동, 형부, 대전, 감까지 배웠는데 그거 다 이을 수 있습니다. 복잡해요. 그냥 다 이을 수 있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자, 중요한 특징 하나만 새깁시다. 이 접속사라는 건 어디 이렇게 연결을 할 때 앞에 연결하는 부분과 뒤에 연결하는 부분에 만약에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생략이 가능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생략이 의무라는 게 아니라 생략시켜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문장을 하나 볼게요. I bought a hat. 제가 모자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점이 하나 찍혀 있죠? 그럼 한 문장 끝.
그 다음 I bought 2 jackets. 2개의 자켓을 샀습니다 라고 하면 지금 점이 2개니까 이거 몇 문장이에요? 문장이란 건 점의 개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2문장이에요. 2문장인데 요거를 제가 점을 하나만 쓰고 싶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가운데에 and라는 접속사를 사용할 수 있어요. 얘가 지금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and라는 애가 뭐 했어요? 연결해버린 겁니다. 문장을. 이걸 지금 접속사가 연결했다라고 말하면 되고, 그럼 해석하면 이렇게 되겠죠. 나는 모자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나는 샀어요. 2개의 자켓을 샀습니다. 이렇게 될 텐데 뭔가 어색하지 않아요? 실제로 이렇게 말 안 하겠죠. 왜? I bought 라는 부분이 지금 앞에 분명히 나왔는데 여기 and 뒤에서 똑같이 쓰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앞서서 제가 겹치는 부분을 생략 가능하다고 했죠. 어떻게 한다? 이렇게 뺄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물론 겹칠 때는 앞에서 빼지 않고 뒤에서 뺍니다. 앞부분에 갑자기 여기를 I bought a hat인데 a hat and I bought 2 jacket 이건 불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한데 겹칠 때는 뒤에서 겹친 애를 생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I bought a hat and 2 jackets. I bought a hat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and 다음에 I bought 생략시키니까 and 2 jacket 이렇게 바로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말이 쓰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쌤 되게 쉽네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물론 어렵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지금은 문장을 제가 되게 쉽게 드렸지만 문장이 좀 길어지고 문법 문제를 출제할 때 뭘 많이 물어보냐? 야 여기 생략된 게 뭐냐? 이걸 이렇게 생략시켰을 때 이게 지금 어떻게 맞춰줘야 되겠냐? 앞뒤가 어떻게 연결되냐라는 걸 간접적으로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사실 문법에서 저는 접속사 파트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왜냐하면 머릿속에 바로 뭐가 생략돼가지고 이렇게 연결된 거구나 라는 게 바로 잡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제가 쉽게 만들어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그 팔품사에 대한 개념은 끝났고요. 끝나기 전에 공부를 저는 제 생각엔 그래요. 어떤 공부를 하시던 간에 그날 공부를 딱 마무리하고 다 배웠다라고 탁 덮으시는 것보다 한번 리마인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배우자마자 바로 새겨두면 머리에 콱 박히거든요. 빠르게 해볼게요. 명사 하면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는지 한 5초만 떠올려 보세요. 자, 명사 일단 무슨 뜻이죠?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품사고요. 문장에서 어떤 역할로 쓰일 수 있냐?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름을 나타내는 품사였고, 그 다음 대명사. 앞서 나온 명사를 대신해서 지칭하는 걸 대명사라고 하고, 이거 두 개는 거의 그냥 같은 개념으로 봐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앞으로 딱히 구분하지 않을 거고요. 대명사도 명사라고 부를 겁니다. 그리고 동사. 이 동자가 뭐라고 했죠? 움직임. 움직일 동자를 쓰니까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가 죄송합니다.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를 동사라고 부르는데 이 동사는 움직임 좀 추상적이니까 무슨 말로 끝나는지를 외우자고 했죠. 반드시 다라는 말로 끝나고요. 그 다음 엄청 핵심적인 거 자타동사 구분 이거 꼭 오늘 새깁시다. 단어 앞에 을을이란 말을 붙였을 때 이게 자연스럽냐 부자연스럽냐 가지고 자타동사를 일반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을을을 붙였더니 되게 어색하더라 라고 하면 얘 자동사라고 했죠. 영어로는 VI 정도로 쓸 수 있다. 그리고 을을을 붙여봤더니 되게 자연스럽더라 라고 하면 뒤에 목적어가 와야 된다는 얘기고 일반적으로 VT라고 씁니다. 이렇게 됐죠? 동사 여기까지. 그 다음 형용사. 형용이란 말도 좋지만 표현사라고 익히셔도 좋고 사물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근데 이 상태를 표현한다는 말도 동사만큼이나 되게 추상적이고 넓기 때문에 무슨 말로 끝나는지를 외워두면 좋다? 뭐뭐 니은이나 뭐뭐 의로 끝난다 라고 외워두셔도 좋아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냐?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이라는 명사가 있을 때 키 큰 사람, 키 큰이라는 게 니은으로 끝나면서 사람이란 말을 수식하죠. 키 큰이라는 게 형용사구나 라고 볼 수 있고 뭐뭐의 마찬가지입니다.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도 하지만 문장 파트에서 핵심적으로 배울 부분이 수식만 하냐 명사 수식 외에도 보어의 역할을 따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거고 자타동사 여기서 해버렸네. 이미 제가 위에서 리마인드를 했죠. 을을
안 되면 자동사, 을을이 되면 타동사. 요거 확실히 익히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 분사. 형용사의 일종인데 단어를 어떤 동사 뒤에 ing를 쓰거나 아니면 동사를 pp 형태로 써서 ing는 해석 어떻게 한다고요? 일반적으로 뭐뭐 하는. 그리고 pp는 일반적으로 뭐뭐 되는 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어쨌든 분사라는 것도 둘 다 현재 분사건 과거 분사건 니은으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형용사의 일종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부사. 부사는 부가적이다 할 때 부자를 쓰는데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중에 어떤 역할? 아무것도 못한다. 얘는 뭐만 해요? 수식만 하는데 뭐 제외하고 수식?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니까 이 형용사가 명사 수식하는 거 제외하고 나머지 수식은 전부 다 부사가 합니다. 전부 다 부사가 수식하죠. 그리고 전치사. 명사 앞에 위치하는 품사를 전치사라고 하는데 다시 말해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나올 건데 이걸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전치사 명사 덩어리 해서 전명구라고 부르고 이 부사와 전치사는 거의 문법적으로 비슷하다고 했죠. 전명구는. 전명구나 부사나 문장에서 어떤 성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고 둘 다 수식하는 역할만 한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하나 더 있죠. 마지막 접속사. 접속사는 하여튼 뭐든지 간에 연결시킨다. 근데 그 연결시키면서 앞부분이랑 뒷부분에 연결되기 전에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뒷부분에서 이 겹치는 부분을 생략시킬 수 있다. 의무는 아니고 생략시킬 수 있다. 이걸 접속사라고 부른다. 요 정도까지입니다. 자, 되게 쉽죠? 계속 이런 느낌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좀 복잡한 뭐 관계, 부사 이런 개념들도 배울 텐데 제가 요 정도로 이해하도록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잘 따라오셨고 바로 저는 연달아 영상을 찍을 건데 혹시 가능하시면 그냥 바로 2회까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